자, 학습지는 다 받았고, 그죠? 우리가 지금 진도가 너무 급해서 이번 시간은 진짜 거의 1시간 빡빡하게 나갈 거예요. 1시간 빡빡하게 나갈 거고, 다음 시간에 조금 널널하게 수업을 할 거니까 이번 시간은 약간 좀 힘들더라도 1시간 정도 빡빡하게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해 왔던 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공부를 했고, 탐구 절차까지 공부를 했어요. 뭐 관련해서 영상도 올라갔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연구 절차에서 자료 수집 단계가 있었죠. 그 자료 수집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워밍업을 좀 한번 해보면, 자료의 유형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있어요. 우리 양적 연구는 약간 수치화를 하는 연구였고, 질적 연구는 그냥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연구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적 자료는 수치화된, 통계된 통계 자료를 우리가 양적 자료라고 하고, 질적 자료는 수로 나타내지 않는 이해를 위한 이런 자료들을 질적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또 나눠져야죠.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하면서 연구 대상자랑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설문지를 뿌린다거나, 아니면 실험을 한다거나,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직접 수집한 자료가 1차 자료예요. 직접 수집한 자료는 1차 자료. 근데 직접 수집하지 않고 누군가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어낸 연구 결과물이 있어. 그럼 그 결과물을 활용하면 그 자료를 우리는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 그 실험을 한다거나 뭐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만들었어. 논문을 만들었어. 근데 그 논문을 내가 활용을 해? 그럼 그때 그 논문은 2차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차 자료가 있는데, 대표적인 2차 자료 수집 방법인 문헌연구법부터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죠. 문헌연구법. 말 그대로 문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문헌, 뭐 논문이라던가 책, 아니면은 뭐 여기 더 나아가면은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사진들, 이 모든 게 문헌이에요. 이 문헌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문헌연구법이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연구한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게 2차 자료라고 했었죠. 누군가가 만든 결과물을 내가 그걸 활용을 하면은 그 자료는 2차 자료라 했어요. 그러니까 문헌연구법이 대표적인 2차 자료 수집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헌에는 양적 자료, 통계 처리된 자료도 있겠지만 통계 처리가 안 된 자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자료, 질적 자료 모두 수집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가 활용 가능 시점이 조금 중요한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좀 내요. 일단 당연하지만 이게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 단계는 당연하게 활용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선행 연구를 파악할 때 이 문헌연구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헌, 뭐 기존에 있던 논문이나 책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을 때 이 관련된 논문이 없나? 이럴 때 찾아볼 수 있는 게 문헌연구법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를 연구하고 싶을 때 관련 주제들을 찾아보면 내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행 연구를 파악할 때 유용한데, 그러면 이 선행 연구를 파악할 때 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 거의 모든 단계에서 이 문헌연구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문제 제기할 때 내가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고 싶은지 좀 찾고 싶어요. 그럴 때 문헌연구법 활용할 수 있겠죠. 기존의 논문, 뭐 기존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만들 때, 난 이게 문제일 것 같아, 문제를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고요. 가설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 기존 연구, 관련된 기존 논문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연구 설계도 마찬가지. 이거 어떻게 연구를 하면 좋지? 이런 걸 설계할 때도 기존의 연구들은 어땠을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장점을 볼게요. 장점은
1차 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때 유용합니다. 실제로 우리 이란 전쟁, 실제로 그러니까 1차 자료는 직접 가서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란 전쟁 관련 자료 어떻게 직접 수집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기가 유용하죠. 문헌연구법은. 기존에 떠돌아다니는 동영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중요한 특징, 가장 경제적이에요. 가장 경제적이다.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논문을 보면 끝이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에요. 시간이 가장 적게 들어요.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보다 확실히 적게 들죠. 자,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매우 적어요. 언제 어디서든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논문과 책만 하나 있으면은, 과거의 기록들만 있으면은 내가 현재에 살고 있지만 과거의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치? 역사 연구가 그런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이 일단 없고요. 공간의 제약도 없어요. 내가 이 문헌만 있으면 미국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가 있고, 뭐 일본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가 있고, 제약이 매우 적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기존 연구 동향 파악에 유리하겠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연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문제점들이 있어요. 문헌이 정확하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자료를 수집할 때 특정 문헌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냈는데 문헌 자체가 어떤 막 이상한 사람이 만든 문헌이야. 뭔가 완전 왜곡된 문헌이에요. 그러면 내 연구의 신뢰도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내가 조사한 문헌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신뢰롭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헌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환율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통계 처리를 해놨어요. 통계 뭐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그런 통계들은 이제 문헌이 일단 정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너무나 개입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개입되면 이게 왜곡이 돼버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이제 질문지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문조사. 설문조사 방법.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구조화되고 정형화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뉴얼대로 진행이 된다는 소리예요. 매뉴얼대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지를 만들고 뿌리고 걷어들여서 통계 처리하는 이 과정, 이게 딱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 이 매뉴얼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저번에 간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를 공부를 했는데, 이 질문지법은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뭐 대부분이 표본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방법은 전수조사이고요. 모집단 모두를 조사하는 방법은 전수조사이고,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집단을 추출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조사하기는 쉽지가 않으니 거기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표본조사였어요. 자, 여기까지 복습이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할 때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표본에 뭐가 필요해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모집단을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할 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 저번에 예시로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을 때
이걸 조사하려면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야 이게 일반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은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전국에 있는 체육고등학교 애들만 뽑았어. 이러면은 일반화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그 체육고등학교 학생은 고등학생을 대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무작위로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체육고등학교 학생만 뽑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에게로부터 무작위로 추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 대학 과정으로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건데 뭐 무작위 추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오히려 좀 더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층화 표집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사회문화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그냥 읽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설문조사 방법은 이거죠. 폐쇄형 질문. 여러분 객관식을 찍는 방법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대표적인 설문 방법이고, 그럼 얘네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요. 설문지에 있는 선지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답이 많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이제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오지? 주관식으로 조사를 하고 많이 나온 답변들을 여기 선지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알아둘 건 그냥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장점과 단점 들어가죠. 자, 일단은 질문지법의 장점은 이거죠. 다수에게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이 다수한테 설문지 쫙 뿌리고 쫙 거두면 돼요. 아주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헌연구법보다는 덜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헌연구법이 경제성은 깡패고 그 다음이 질문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설문지를 뿌리고 그냥 걷어들이는 것이고 그냥 수치 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연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 색깔이 약간 의미가 있어요. 색깔 잘 구분해서. 그러니까 뒤에 내용들이랑 구분하기가 편해져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뒤에서도 계속 장점 단점을 공부할 건데 구분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수치 처리를 하기가 편하겠죠. 어떤 답변이 많은지 통계 처리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량화와 통계화에 상당히 유리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하는 이 한 장을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한 장이 아주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학습지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거 한 장만 외워도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은 복붙이잖아요. 뭘 복붙이야? 이거 내가 다 만든 건데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거. 이게 엑기스기 때문에 이거 진짜로 이거 한 장만 배워도 자료 수집 방법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자, 단점. 일단 여기부터 한번 밑줄 쳐보죠. 언어적 제약이 크죠. 유아, 원주민, 특히 문맹자, 여기 초록색 있으면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주면 좋은데 문맹자에게 활용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린 애기한테 쓰는 건 물론이고 또 이제 외국인한테 쓰는 건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글을 보고 그 체크를 하는 거니까 이제 이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들 설문조사 많이 해봤잖아요. 답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충 하잖아요. 무성의한 응답, 악의적인 응답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연구 결과가 왜곡되겠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답변을 하려고 잘 안 해요. 이제 막 길거리 뭐 설문조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무시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회수율 응답률이 낮게 나타나고 응답 자체도 무성의한 경우가 좀 있더라. 그러면은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사 결과가 일반화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지법을 하려면 질문지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질문의 의미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성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뭐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최근에 게임을 언제 하셨나요?
게임을 매우 많이 하시나요? 이게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매우의 기준이 뭐야 이제? 게임을 매우 많이 합니까? 뭐 일주일에 두세 번 하면 매우인가? 5번인가? 알 수가 없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의 의미가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당신의 최근 수면 시간은? 최근이 언제지? 하루 전? 오늘? 이틀 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자, 두 번째, 응답 선택지는 상호 베타적이어야 합니다. 베타성의 원칙. 자, 밑에 있는 것까지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 선택지는 응답 가능한 모든 경우를 포괄해야 합니다. 포괄성 원칙이에요. 빨간색, 파란색은 색깔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응답 선택지가 상호 베타적이어야 한다. 자,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시죠. 빨간색으로. 자, 여기 어떤 것 같아요? 괜찮나요, 지금? 이 네모친 부분. 뭔가 문제가 있죠? 만약, 그지? 4시간 이상. 그지?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인 사람 어떻게 해요? 좀 둘 다 포함됩니다. 이게 베타적이지 못한 거예요. 서로 베타적이지 못한 선택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베타성 원칙 위반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4시간인 사람은 둘 다 골라야 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자, 여기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2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반 사는 사람은 고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 가능한 모든 경우를 포괄하고 있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괄성 원칙 위반인 거예요, 지금. 그치? 맞아요. 그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색깔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포괄성 원칙 위반, 베타성 원칙 위반.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한 판단만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의 동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옆에 질문 보면 하루 평균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이 이렇게 충분하냐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답변해야지? 나는 수면 시간은 충분한데 운동 시간은 안 충분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잘 답할 못하죠. 그치?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가지 이상의 동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도 중요하죠. 주관이 개입된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수면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야간 게임 금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밑줄 친 게 의도가 다분히 보이죠? 이거 금지한다라고 말해! 라는 거잖아요, 지금. 수면은 건강에 아주 중요하니까 야간 게임 금지 정책 찬성한다고 말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걸 왜 붙여놓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이래요, 이제. 자. 왜? 자, 뭐 수업 성애자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번 1시간만 좀 고생하고 다음 시간에는 한 20분만 수업을 할게요, 이제. 10분이면 지금? 근데 어차피 이거 좀 걸리니까 갔다 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써 있을 거긴 한데 좀 못 참을라나 지금? 그래?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실험법. 얘는 진짜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 통제를 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실험을 직접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법의 핵심은 인위적인 조작과 통제입니다. 이런 조작과 이런 통제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용어들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보면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해당하는 변인을 독립변인이라고 합니다. 원인에 해당하는 변인을 독립변인이라 해요. 자, 그리고 이 독립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을 우리가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학에서도 방정식이 이러잖아요.
y는 3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면은 x를 먼저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되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x가 원인, y가 결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1이면은 y가 뭐 8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아니지? 네, 계산을 못하네요. 6이죠, 6. x가 2면은 y가 8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방금 수학적으로 본 거고 얘를 한번 보면은 S 학원을 다니면 시험 성적이 높아질 거래요. 여길 다니면 성적이 높아진다네. 자, 그럼 S 학원은 뭘까요? 둘 중에서. 원인이죠. 그러니까 독립변인이겠지. 그치? 이 시험 성적이 결과, 종속변인이 되겠죠.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게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독립변인, 종속변인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볼 건데, 그럼 우리가 독립변인, 종속변인을 봤는데 이 X를 투입하는 집단을 우리가 실험 집단이라고 합니다. 독립변인을 처치하는 집단, 투입하는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험 집단은 S학원을 다니게 하는 집단이 실험 집단이 되는 거죠. 독립변인을 투입하는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실험 집단이에요. 전북적은 왜 실험 집단이야? 아니지. 우리 일단 가설에 맞춰야지. 이제. 가설을 이렇게 맞췄을 때 실험 집단은 독립변인을 처치하는 집단이고 통제 집단은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는 집단이에요. 투입하지 않는 집단. 그러니까 통제 집단은 S학원을 안 다니게 하는 거지. 그치? 여기 이거대로 봤을 때 실험 집단은 S학원을 다니게 하는 집단이고 통제 집단은 S학원을 안 다니게 하는 집단이에요. 그치? 독립변인을 처치하지 않는 집단이 통제 집단이니까. 자, 여기서 약간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독립변인을 투입하기 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질성을 확보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동질적이어야 할까?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쓸 필요는 없고 실험 집단은 S학원을 다닐 거고 통제 집단은 S학원을 안 다닐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실험 집단이 90점인 애들이 있어. 통제 집단은 한 40점이야 애들이. 이미 이런 상태라고 했을 때 실험 집단 애들이 S학원 다니더니 95점이 됐네. 통제 집단 애들이 S학원 안 다녔더니 뭐 30점이 됐네. 이렇게 됐어요. 이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결과가 S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 이 차이 때문에 나타난 걸 할 수 있나?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안 다니는 애들 다닌 걸로. 그러니까 얘네는 이미 멍청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S학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멍청해서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치?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질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독립변인 이외의 다른 변수를 통제해서 이 결과값에 대한 독립변수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방금 봤었던 것처럼 점수가 다르면 뭐 이게 시험 성적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 뭐 이런 게 있지. 실제 지금의 배경 지식, 이미 멍청하냐 아니냐 이런 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얘네들이 지금 공부하는 환경이 어떻느냐 이런 거가 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S학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둘을 동질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걸 다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향들을 이제. 그래서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기존 점수를 맞추고 공부하는 환경을 맞추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정말 S학원을 다니면 성적이 높아지겠구나 이 결과를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변수를 다 통제를 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지? 이 동질성을 하는 이유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기 위함이고 그럼 다른 변수를 통제하려는 이유는 이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그지? 이 독립 변인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전 검사는 뭐냐?
시험 이 종속 변인을 1차적으로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서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최대한 동질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전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점수를 맞춰놓는 거예요. 이제 사전검사를 통해서 실험 집단 80점, 통제 집단 80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배경 지식들, 환경들을 맞추는 거지. 동질성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결과값을 확인할 때 사후 검사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종속 변인을 2차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과정을 한번 바라봅시다. 자,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건 이제 일단 사전검사를 좀 해야 돼요. 사전검사를 통해서 사전검사는 뭐 하려고 한다 그랬죠? 종속 변인을 1차적으로 측정을 하는 건데 이걸 하는 목적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변수들을 차단하려고 하기 위함이에요.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변수들을 다 차단하는 거야. 이제. 뭐 환경이라던가 걔가 이미 멍청한지 똑똑한지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는 거야. 정말 S학원을 다니면 이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변수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실험 집단은 독립 변인을 투입하고 통제 집단은 투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실험 집단 애들이 검사했더니 80점이고 얘도 80점이더라. 이런 식으로 맞춰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 실험 집단은 투입을 하는 거죠. 독립 변인을 처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독립 변인을 처치하는 게 실험 집단.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사례에 따르면 실험 처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검은색으로 쓸까? 예. 80으로 이렇게 맞춘다고 했을 때 실험 집단은 독립 변인을 처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S학원을 다니게 하는 거죠. 그리고 통제 집단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처치를 안 하는 거예요. S학원을 다니게 안 하는 거야. 이제. 실험 집단은 S학원을 다니지만 통제 집단은 S학원을 안 다니는 이런 식으로 일단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정말 S학원을 다녀서 얘네가 점수가 올랐나? 검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후 검사를 해서 이렇게 사후 검사를 해서 통제 집단 거기서 하는 사람이 아닐 것 같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X학원 다니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은 변수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정말 열정적인 애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이 시험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게 그게 또 있는 거지. 노력. 열심히 하는 노력.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면 또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게 사회부당이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어쨌든 사후 검사를 통해서 종속 변인을 이제 측정을 또 하는 거예요. 2차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실험 집단 S학원 다닌 애들이 95점이 나오고 통제 집단 그러니까 S학원 안 다닌 애들이 82점이 나왔네. 만약에 이러면은 이 가설은 검증이 되는 거죠. 인용이 되는 거죠. 실험법까지만 하면 진짜 어려운 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 밑에는 그냥 술술술 풀려요. 이제 술술술. 아니, 많이 말이요 지금? 근데 이게 유튜브 어떻게 올라오니까 유튜브를 보세요 이제. 왜? 자, 특징, 장점, 단점 한번 보면은 통제가 가장 엄격하죠. 뭐 또 변수를 다 차단하고 통제하고 조작하고 이러고 있어요. 통제가 가장 엄격합니다. 자, 그리고 매뉴얼이 있죠. 우리 방금 그 과정 사전검사하고 동질성을 맞추고 처치하고 처치 안 하고 2차 측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구조화된 표준화된 정형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장점은 우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원인과 결과
거를 실험으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법칙 발견에 가장 유리하죠. 실제로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실험으로 증명하고자 하니까. 그리고 마치 자연과학을 연구하듯이 이게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제. 자, 이게 다 색깔들이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빨간색은 그냥 치면 되는데 초록색, 파란색은 이제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자, 그리고 단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동들의 게임 사용 시간이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애기들한테 게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한 15시간씩 시켜요. 아니, 게이득이 아니지. 그러니까 한 5살, 6살 애들한테 그런 걸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쌤 괜찮아요. 은행이가 아직 만들어서 그러니까 엄청 이게 비윤리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인 애들부터 그렇게 막 시키면은 얼마나 이게 비윤리적이에요. 아이에게 엄청 안 좋은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윤리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그리고 방금 아까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했잖아요. 이거 적을 필요는 없고 S학원에 다니면 성적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연구를 했고, 이 S학원에 다니면 성적이 높아진다는 걸 알기 위해서 지금 다른 거 다 통제했죠. 뭐 이제 뭐 배경 지식도 통제하고 뭐 또 뭐 있었지? 뭐 환경, 그래,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다 통제했어요. 이런 거 다 통제했어. 근데 실제 사회는 이게 다 통제가 안 되잖아요. 실제 사회는 얘네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원인들이. 그러니까 이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한 결과가 실제 사회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 통제된 실제 사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는 이 성적에 배경 지식도 영향을 미치고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노력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다 통제한 실험 결과가 실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냐는 거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이 완전한 통제가 어려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건 다 통제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기가 걔만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노력의 변수가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그지? 그러니까 이런 외부 변수의 개입에 완전한 통제가 어렵다라는 거. 이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스르륵 합니다, 이제. 자, 네 번째 이제 면접법. 말 그대로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많아. 자, 금방 끝나야지. 우리 뭐 쓰는 건 별로 없잖아. 네. 지금 우리가 시험 전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 다른, 근데 그건 진짜 금방 끝나. 다음 시간에. 아니야. 금방 끝나요. 비구조화되고 비표준화돼.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있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해갈지 적어가긴 하는데, 이게 면접법의 핵심은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때 심층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면접을 하는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꼬리를 물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질문은 정해가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진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형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더라도. 근데 아까 봤었던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은 왜? 매뉴얼에 따라서 가야 되잖아, 이제. 자, 이런 느낌. 이번 주만 좀 힘들어요. 이번 주만 버티면 돼, 이제. 자, 이거 면접법은 라포 형성이 중요해요, 이제. 실제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접자는 그 연구 대상자와 라포,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 이게 중요하다라는 점. 자, 그래서 뭐 장점들을 보면은 이게 감정이입적으로 이해를 하고 라포가 형성되게 되면은 심층적인 정보를 획득하기가 유리하고. 자, 또 이제 특징적인 거. 자, 이거 초록색 있으면 또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문맹자에게도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질문지법은 문맹자에게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면접법은 문맹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 내용은 위에도 있으니까 넘어가고. 자, 단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층적인 정보를 끄집어내려면 오랫동안 면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 들죠.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면접을 하면서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선 감정이입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주관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게 쉽지가 않고 또 이제 연구자가 높은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심층적인 정보를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웬만한 스킬이 있지 않고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킬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다음 이제 5번째 참여관찰법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내가 그 사회에 참여를 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그 사회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원주민 부족의 혼인 풍습을 보고 싶어.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아니 그냥 진짜 가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야? 문고린들이 그 시골에서 그 어떤 여자 와이프 빌려준다고. 아니. 어쨌든 얘는 그러니까 직접 가서 관찰만 하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조작을 가한다거나 통제를 가한다거나 그게 전혀 없이 그냥 그 사회에 참여해서 관찰만 할 뿐인 거지. 그래서 얘 역시도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비구조화되어 있고 비표준화된 비정형화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유연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참여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절차를 정해놓고 간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지만 얘는 조작을 하지 않아요. 실험법은 어떤 조작을 가하고 통제를 가해서 그 결과값을 관찰하는 거라면 얘는 조작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생한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죠. 실제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아까 말했던 원주민 부족의 혼인 풍습을 관찰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실제적인 그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집단에게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문맹자뿐만 아니라 여기 얘는 문맹자까지 가능했는데 이 이민자나 유아는 얘네도 안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되니까. 이민자는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민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어를 할 줄 몰라. 그런 사람들.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소통이 안 되면 수집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소통이 안 돼도 자료 수집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안에 폭 들어가서 그 사회에 폭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니까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장 비경제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혼인 풍습을 찾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치? 기다려야 되고. 자,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런 의미에서 한 거였는데 기분이 좋아서 한 행동이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면은 이건 화나서 한 행동인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파란색은 지금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것과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게 지금 딱 대비되는 게 보일 거예요. 나중에 복습할 때 하면은 보입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 내가 혼인 풍습을 관찰하다가 갑자기 내전이 벌어져.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면은 대처하기가 어렵죠, 이제. 내전? 그러니까 부족민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활 쏘고 이제 막. 근데 그러다가 내가 연구하러 갔다가 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니, 난 참여 관찰을 할 생각은 없어요, 이제. 내가 실제로 보여줄게. 자, 그리고 관찰자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관찰자 효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뭐 조사관이 와서 참여 관찰을 한다고 칠게요. 뒤에 막 조사관들이 쫙 서 있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업 듣는 것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체육고등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듣는 척을 해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원이 엄청 좋아하는 함정이에요. 이 둘, 이 소리가 안 나오는구만. 소리가 안 나오네. 자, 그러면은 질문,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은 뭘까요? 지금까지만 보면 뭔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질문지법은 설문지를 돌리는 것이고 면접법은 대화를 하는 것이고, 얘는 비정형화되었고, 얘는 정형화된 방법이고 얘는 비정형화된 방법이고. 질문이 필수. 비슷해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죠. 질문하는 게 필수예요. 질문지법은 글을 통해서 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면접법은 대화를 통해서 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어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공통점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자,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모든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지법도 마찬가지죠. 우리 저번에 했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조작적 정의를 해가지고 수집할 수가 있어요. 주관적 인식 조사할 수 있다고. 실험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자료 수집 방법이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은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 선지로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지법도 실험법도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가 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를 마무리하고 이게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네. 자, 지금 끝내자 이거 그냥. 이거 지금 끝내?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은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문헌연구법이었죠. 근데 문헌연구법은 양적 자료도 질적 자료도 수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문헌연구법은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 거네요.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이 있는데, 그럼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실험법. 실험법과 질문지법이 되겠죠. 그치? 이거는데. 훌륭합니다. 자, 그럼 주로 질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나머지 애들이겠죠.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을 통해서 그 대상자들을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방법들이니까.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총정리한 게 밑에 표예요. 밑에 표예요. 자, 그럼 총정리한 거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중요한 것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면, 질문지법은 경제성이 높아요. 그리고 높다라는 거 표시하시고, 시공간의 제약, 그러니까 경제성과 시공간의 제약은 다른 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경제성은 뭔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거. 시공간 제약은 뭔가 과거도 연구할 수 있고, 뭐 이제 다른 공간도 연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공간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게 참여관찰법은 아주 높죠. 이거는 직접 가야 볼 수 있잖아. 직접 가야. 그러니까 얘는 시공간의 제약이 아주 높죠. 일단 질문지법은 좀 낮죠. 질문지만 뿌리면 어디서든 수집할 수 있으니까. 자, 정서적인 유대. 이건 당연하게도 질적 연구 방법에서 높겠죠. 면접법이 아주 높아야 되고, 참여관찰법은 좀 높고. 자, 언어 의존도. 아까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 뭐랑 뭐가 있다 그랬어? 그지? 이 둘이 공통점이 이렇게 나타나 버리는 거야. 표시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럼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거. 당연히 질적 연구겠죠? 질적 연구는 높고, 양적 연구는 낮고. 자, 조작과 정도. 자, 이거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조작과 통제를 하는 그런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 조작과 통제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실험법이었었죠, 실험법. 이게 이거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통제하고 조작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높았던 게 실험법이었지.
아예 이 연구, 이 자료 수집 방법 자체가 조작과 통제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높고 참여관찰법이 아주 낮다라는 거. 얘는 그냥 관찰하는 거잖아. 조작 하나도 안 하고. 자, 다음 구조화, 이게 다른 말입니다. 얘는 통제 조작 정도고 얘는 얼마나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느냐, 절차대로 진행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둘 다 아주 높죠. 얘는 낮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일단 이번 시간은 마무리고 다음 시간 정말 금방 끝내줄게요. 정말 다음 시간에 진짜 금방 끝내. 이걸 했는데 또 해요? 다음 시간에 진짜 금방 끝내줄게.